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저희가 또 한 70만 구독자 아닙니까 이제? 네. 저희는 그래서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그 여의도에서도 검증된 분들만 그냥 한부 다 수십 통 전화가 와도 다 안 된다. 약간 과장되긴 했습니다. 70만을 강조하면서. 예, 70만 또 오늘 신영준근의 엄경화 연구위원님 굉장히 팬들이 많으신 분인데, 자 한번 오랜만에 조선의 국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휴가 중이시라고요 이번 주에. 아, 네. 야, 진짜 우리 PD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휴가 중인 분을 그냥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고맙습니다. 휴가 중에도 나와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요즘 조선업 관련해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한참 우리나라 조선업 힘들다고 하다가 요즘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다. 좋은 분위기라면서요. 요즘 주가도 괜찮고 뭐 수주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분위기인가요? 요즘? 뭐 일단 저를 부르셨다는 건 주가가 괜찮았으니까 좀 그런 게 예. 아무래도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주요 조선 업체라고 어.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대형사들이 다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흑자를 좀 기록했다. 나와서 예. 저희가 항상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는 좀 좋아질 것 진짜 같아요라는 괜찮아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예. 실질적으로 숫자로 그게 증빙이 된 첫 어닝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이유가 생각해 볼수 뭘까요? 있습니다. 좋아진다는 한참 그런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중국이 워낙 잘하고는 있지만 네. 그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 좀 비싼 선박으로 바꾸는 추세야. 그거 우리밖에 못 만들잖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어.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도래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배 가격이 올랐는데요. 배 가격이 올랐어요? 예, 배 가격이 네. 많이 올랐죠. 예. 저희가 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근데 이렇게 비싼 배를 옛날에는 쉽게 선택을 안 했는데 서슴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선업체한테 이제 오더를 하는 그 고객사들이 예. 지금 주머니에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저희가 상상도 할 그래요?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선박을 운영하는 예, 해운사들,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들. 해운사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체에 해당하는 오일머니들도 저희가 조선업체들한테 오더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두 주체가 모두 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았을 때 이제 다 이렇게 채택이 되는 그런 업체들에 그래요? 해당이 되거든요. 왜 거긴 왜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인간 이동 금지였잖아요. 예, 돌아다니지 그렇습니다. 말아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 욕구를 다른데 굉장히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내구 소비재들의 그 물건을- 무역이 예.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아. 이게 갑작스럽게 저희 빨리 갖다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이제 빨리 파는 것이 이런 제품을 파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되는 예.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갑을 딱 열은 거는 내가 이 소비재를 사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운임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라고 해도 거기에 이제 서슴지 않고 지갑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운임이 막 5배, 10배 이렇게 올랐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운사들이 전부 다 이익으로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해운사들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예. 배가 어차피 한번 떠서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운임을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가장 많이 돈을 번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는 한 60년치 돈을 한 2년 반 사이에 벌었다라고 얘기를 이야. 할 정도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초호황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안 좋아요. 저희가 예. 조선업체들의 고객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막 요걸 할까 말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의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뭐 서슴지 않고 옛날보다 이거 한 30% 비싼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도 30%뭐 그거 정도쯤이야 나가면서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 가격 자체도 많이 올랐고 예. 지금 그 해운사들 뭐 그러한 이제 해운사들 운임도 많이 올랐고. 고객사들의 운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은 예. 이제 경기 안 좋다고 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불 여력이 워낙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슴지 않고 지불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요즘에 경기가 좋다. 저희 쪽 산업에서는 경기가 그런 거예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야, 겁니다. 그거 진짜 생각도 못 해봤네. 돈이 많다.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 네. 비싼 가격에 별로 뭐 내고도 안 하고 뭐 그 정도야 뭐 얼마라고 그랬지? 네. 그 주고 저희가 사실 이제 돈이 돼야지 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예. 특히나 이제 뭐 이제 환경도 보호하고 모두 하고 막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내가 정작 죽을 것 같으면 지금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선박 시장에서 얘기하는 환경 규제라는 거였었는데 이 환경 규제는 항상 갑자기 어느 날 아침부터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이후로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요때쯤에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뭐 2015년, 2016년 이럴 때 이제 모든 해운사들이 다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이런 규제가 앞으로 생길 건데 예. 나의 지금 재무 구조로 봐서는 절대 그때 못할 것 같다라는 굉장히 대세적인 얘기였고 이제 지금의 가장 중요한 규제는 저희가 탄소 저감이지만 그 이전에 이제 선박 평형수라고 해서 선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화물을 뺐을 때 네. 저희가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지키기 위해서 그 물을 싣게 되는데 예. 그게 저쪽 바다에서 실어서 이쪽 바다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면 예. 생태계가 교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처리하는 시스템을 모든 선박에 다 적용해라라고 하는 규제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규제가 시행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 2017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너무 해운사들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주머니 사정이. 그래서 못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최초로 그 네. 규제 시행이 뒤로 미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막 줄 서 있는 그런 많은 규제들도 결국 이 규제처럼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측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되고 나서 돈 벌자마자 싹 다 들어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배를 사가지고 효율이 좋은 배인 건 알겠는데 예.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걸 재거든요. 예. 어떻게든 이 시가로 형성되어 있는 배를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마구마구 지불을 하는 그 비싼 배라는 상황이죠. 게 그 친환경 설비가 잘 갖춰진 고사 뭐 시설이 들어간 배라는. 네, 그런 뭐 설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에서도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예. 하는 거는 이제 원래 떼던 그 휘발유를 떼지 않고 다른 거를 뗐을 때 저희가 친환경 차인 예. 경우가 예. 많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이거나 예. 아니면 아예 전기차로 가거나. 근데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아마 기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기름일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벙커시유라서 연기도 많이 나고 싸고. 네, 완전히 오염물질 많이 들어있고 예. 저희 공장 돌릴 때나 쓰는 정도의 예. 그런 예. 그러니까 어차피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하나의 공장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썼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LNG를 쓰게 해 만드는 배 아니면 뭐 LPG로 뭐 이중 연료 추진 엔진으로 가는 배 이제 그런 배들은 이제 기존의 그 기름만 쓰던 배들보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싼 상황입니다. 근데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는 해운사들이 돈이 여유가 있고 네. 선박 그러니까 LNG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있으나 근데 기업이라면 그래도 내 돈은 지금 있을 때 최대한 아끼고 야 그래도 최대한 늦추면 좋지 지금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너무 팍팍 쓰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그동안 막 이건 안 되고요 저희 힘들어요 막 하다가 그냥 너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너무 금방
친환경 괜찮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약간 졸부 느낌의. 저희가 이 규제 강화에 대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나의 경쟁력을 높여서 경쟁사를 없애버리기 위해 한 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은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예.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쟁력으로 미처 투자하지 못한 회사를 나중에 이제 경쟁력을 확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야 이제 LNG 아니면 못 다니게 하시죠. 이렇게 그냥 네, 그 그런 선을 식으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규제를 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개정안을 막 제시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원래 선박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A 국가에 있는 해운사가 됐건 B 예. 국가에 있는 해운사가 됐건 저쪽에 있는 C와 D 사이의 노선을 놓을 수 있고 운영할 수만 있으면 놔도 됩니다. 이거를 넣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전혀 규제가 없거든요. 자기의 영업력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배에다가 기름 넣을 때 기름값 어차피 국제유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그쪽 항만에서 이렇게 짐 내릴 때 한 박스당 얼마 이런 거를 크게 차별화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 차별화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전에는 배를 무조건 싸게 마련을 하는 겁니다. 배를 싸게 길게 빌리던 아니면 예. 싸게 사던. 근데 이제 지금의 이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데에서 만드는 환경 규제가 예. 처음에 딱 배에 투자하는 그 자금을 싸게 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경쟁력보다 배를 쓰면서 매일매일 쓰는 그 비용에다가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켜서 차라리 처음에 비싼 배를 사더라도 나중에 매일매일 쓰는 비용을 적게 쓰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남기게끔 하는 그런 수단을 만드는 거죠. 넌 더러운 기름 쓰니까 추가되는 요금, 추가되는 네, 돈들이 맞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예 탄소 배출 얼마마다 얼마 뭐 내라. 추가로 더 돈을 내라. 아니면은 뭐 그 이제 기름 자체가 뭐 옛날보다 조금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예 예. 친환경 연료 쪽으로 더 많이 예.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사서 쓰는 이 값으로도 이제 뭔가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있을 때 요런 배로 바꿔놓는 게 네. 해운사 입장에서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저희가 환경 규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규제가 아니라 계속 점점점 강해지거든요. 언제 대비 몇 % 줄이세요. 그 다음에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이 나는 한 26년 정도까지는 예. 다니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순 있지만 27년부터는 갑자기 또 못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운사도 점점 작은 업체들은 더 규제 변화에 네, 따라가기 네. 어렵고 큰 그쵸. 업체들이 더 잘 나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돈 볼 수 있는 데들은 또 비싼 배로 바꿔서 잘 대응하고 네네. 돈 없는 배들은 저기 환경을 더럽히는 아주 나쁜 애들이에요. 얘네 더 그냥 괴롭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배를 갖고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저 그 배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예. 너무 다 배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효율도 굉장히 안 좋고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다가 저희가 뭔가 계약을 하자라고 접근을 하지 않게 되니까 영업 예.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인 걸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조선업체가 좋아요. 그래서 발주가 많아서 내가 수주받는 가격 자체가 높아졌어. 비싼 배를 만들어서 파니까 네네. 실적이 좋아졌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이 요거 지금 진짜 좋은 거고 이제 앞으로는 솔직히 떨어질 일만 남았어. 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진짜 이제 시작에 불과해. 너 이거 요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이런 걸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피크아웃 우려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 배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보시라고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녹색 선을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20년에서 21년으로 갈 때 살짝 내려가다가 예. 22 뭐가 녹색 선을 녹색 보시면 선? 돼요. 예, 예. 녹색 선이 세 배의 가격 지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내려오다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다시 올라가는 우상향하면서 이제 마우스를 올라오기 쓰셔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 이제 2020년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때가 저점이고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만들어서 매출로 저희가 인식을 하는 배들이 예. 요때 수주한 겁니다. 떨어졌을 때 네.
그 2021년 상반기 수주 물량이 아직도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 21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연초 대비 연말까지 22% 선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22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5.3%. 예. 그리고 작년에도 23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10% 넘게 성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선입 선출이니까 이제 쭉 들어온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낼 텐데 예.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선박들을 만들어내면 지금 벌써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예. 얼마나 수익성이 좋아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인제 시작이고 저희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런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지금 수주장 지금 나가는 배들은 2021년쯤에 수주한 배들입니다. 그 말은 코로나로 갑자기 돈을 버니까 네. 야 빨리 주문해. 지금부터 벌자마자 발주. 줘. 그래서 벌자마자 이때가 왜 발주해. 선가 상승세가 제일 가팔랐잖아요. 네. 벌자마자 이제 딱 벌고 바로 벌자마자.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쭉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네, 건 네.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수주 잔고는 이미 다 공개가 된 수치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까지 올라간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수주가 이어질까? 요건 또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또 그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예.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2007년에 조선업체들이 막 그 들어오는 오더를 이제 전혀 가감 없이 쫙 이제 다 받았어요. 그 수주를 해가지고 예. 한 5년치 가까이 수주 잔고를 쌓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만들 수 있는 배의 양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가 예. 그 사이에 예. 한 10년에 걸쳐서 40% 정도 줄었고 요즘에도 오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조선업체들이 이거를 한 3년에서 3.5년 정도만 맞춰놓고 더 이상 많이 늘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늘리지 않는 데에도 이제 그들의 과거의 그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5년 뒤에 납품을 할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건 5년 뒤에도 이 고객님께서 굉장히 견조하게 잘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주 잔고의 길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사에 대한 리스크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적으로 길게 쌓아놓는 게 무조건 좋지 않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길게 쌓아놓는 만큼 실제로 그 조선업체들의 주가에 밸류를 줬었던 거는 맞지만 이 수주 잔고가 5년이 깨지자마자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 수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3년에서 3.5년 정도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해운사나 아니면 오일 메이저들의 현금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리스크가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대신 이제 가격도 전혀 낮춰서 부르지 않는 상황을 쭉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오더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주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한 3에서 3.5년 정도를 쭉 유지를 하면서 예.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하지 않고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가게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이 좋아진 상황이 어느 만큼 길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그게 짧아질 요인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어쨌든 바꿔야 되는 지금 배들을 새로운 배로 이제 바꿔야 되는 전환에 대한 인식은 다 있는 거고. 지금 모두 있는 거죠. 예, 그럼 좀 돈 많은 애들부터 먼저 바꾸기 시작한 거고. 네. 아직 그 바꿔야 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LNG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LNG 선박으로 이제는 바꾸는 게 뭐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아직 바뀐 게 너무 적으니까 요게 다 바꾸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아직 많이 남아요. 그런 상황입니까? 그 그런 비중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NG 선박의 비중이라는 게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LNG 추진선이라고 하는 것의 지금 전 세계 비중은 예. 그러니까 LNG를 운반하는 선박은 대체적으로 LNG로 추진도 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봤자 전 세계 6만 척의 화물선 중에서 700척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다른
그 컨테이너 선박, 뭐 탱커 예, 선박 예. 이런 선박들 중에서 저희가 LNG로 해주세요, 뭐 메탄올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연료를 그 선택한 선박의 비중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5%도 되지 않죠. 아 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아직 바꿀 일이 많긴 많네.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굉장히 혹하네. 뭐 좀 불안한 건 없습니까? 좀 요건 불안해. 좀. 요즘에 불안 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네. 저희가 예. 생각했을 때 예. 또 이제 약간 업황에 취해서 혹시나 또 우리가 못 본 게 또. 마구마구 달겨들지 않을까 이제 예. 그런 거 정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건 이제 예. 이전보다 많은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그 시기가 10년 만에 도래를 하다 보니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맞추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해가 2023년이었었고요. 올해는 크게 리스크는 보이지 않고 특히나 저희가 꽤나 리스크 프리하게 이제 넘어올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준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일본이요? 이렇게까지 조선이 좋은데도 점점 산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엔저이면 원래 일본 조선소가 수주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저희가 한중일이 조선을 굉장히 잘하는데 다 달러로 수주를 해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임금 줄 때는 일본은 엔화로 줄 것이고 한국은 원화로 원화로 주고 중국은 유엔화로 주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국가에서 이제 철강 산업들이 다 한 있으니까. 몫을 하고 있으니까 재료비도 분명히 자기네들 원화로 로컬 주고. 커런시로 지불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수주할 때 자기 국가의 그 커런시가 약세를 보이면 사실 굉장히 이익률이 유리한 굉장히 편이거든요. 유리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역대급 엔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주 점유율도 점점 내려가고 심지어 주요 조선소들 중에서 저희 몇 년까지 배 만들고 이제 접습니다라고 발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본이 이게 시장에서 점점점 빠져나가면서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이강 체제를 일본은 구성할 수 왜 있고 그래요? 왜 지금 이미 막 조선업은 무너지고 있는 단계여서 더 다시 재건하기가 어렵습니까? 2000년대 시장의 화두는 예. 사실 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선주들의 대체적인 요구사항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저는 그 일본의 성격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전자제품 2개를 들자라고 한다면 예. 자판기랑 팩시밀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찍어대는 거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아. 배를 아. 마치 자동차처럼 뭐 도요타의 어떤 자동차 뭐 브랜드 하나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만들어내듯이 예. 이렇게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고 요거를 사가세요라고 했는데 선주들이 내가 왜 이걸 굳이 나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은 그 체제에서 좀 벗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2000년대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에서 가장 크게 요구를 했던 건 배를 좀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굉장히 설비 투자가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지반 공사를 세게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도크 위에 건물 하나가 갑자기 올라가는 건데 이게 예.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저희가 캐펙스를 계속하면서 산업을 쭉 따라왔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거를 접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경쟁력 있는 배를 만들 수가 아예 없게 되었고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도태되는 좀 아예 그런 쪽으로. 보통 일본은 이렇게 막 자동차도 그렇지만 그냥 한 세대의 기술 세대를 그냥 뛰어넘어서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원래 되게 잘하다가 야 요거는 그냥 너희가 먹어 난 안 해. 그리고 한참 뒤에서 막 딴 거 만들고 있다가 다음 세대 때 우리가 또 왕창 먹. 주로 그런 전략인데 조선은 아예 안 그런가 근데 보네요. 그렇게 되기에는 대형화에 너무 손을 심하게 놨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원래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중국 무시할 거 아니야. 중국은 이제 아직도 살짝 구조조정이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덩어리, 큰 덩치 그거는 여전하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한 척이라도 계약을 하나라도 성사를 시킨 조선소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팅을 해준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중국이 22년에 한 척이라도 수주를 한 조선소 수가 150군데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한 척이라도 수주를 한 조선소가 한 100군데로 확
줄어듭니다. 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50군데는 예. 1년 동안 한 척도 계약을 못한 거니까 그러네. 잔고가 줄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는 이번에 많이 오더가 나오는 거에서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분명히 되긴 하는데 지금도 이제 경쟁력을 조금씩 이렇게 잃고 있는 업체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중국이 CSSC와 CSIC라고 하는 이제 국영 조선 기업 두 군데가 있고요. 예, 이 밑에 수많은 야드들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체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형 조선소라고 하면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예. 그런 거를 다 해결을 하는데 중국은 이제 이 국영업체 두 군데에서 설계 같은 거를 하고 밑에 있는 이 야드들이 이걸 사가서 배를 만드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좀 좋아지고 뭐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선주들이 이렇게 뭔가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했을 때 예.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체제가 되어서 중국은 이제 많은 거를 하는 거에서는 여전히 그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좀 기술력을 선진화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뒤처지고 있는 게 좀 보이는 LNG 선박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못 만들어요, 아예? LNG 선박 만들고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거의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가 필요한 배 정도는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제 후동중화라고 해서 그 있는 조선소가 있는데 예. 그 조선 업체가 한 4척 정도씩 1년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조선 업체 3군데가 LNG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면 거의 한 60척 정도 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척은 사실 중국이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맞추기에도 너무너무 적은 양에 해당이 돼서 재작년인가에 이제 중국에서 처음으로 LNG를 수주한 조선 업체가 살짝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국 발주를 통해서라도 레코드를 쌓는 과정 정도는 되는 상황인데 이제 처음 만들어 본 배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쳤던 수많은 사고들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유럽에 있는 LNG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송을 했던 선주들이 아 저기로 먼저 찾아갈까라는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 그런 사고를 예를 들면 무슨 사고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만들었었던 LNG 캐리어가 나오자마자 한 2달 만인가 수리소로 바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호주 항만에서 LNG 캐리어가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예. 당분간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은 네. 상황입니다. 예. 네. 아, 그 LNG 선박이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엔진을 휘발유냐, 무슨 경유냐, LNG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일단 거예요. LNG는 LNG로 추진해서 나가는 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예. 이 LNG를 운반하는 선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화물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냥 일정한 온도에 있을 때는 기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저희가 액화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무슨 무려- 프랑스에 무슨 네. 그 업체가 있잖아요. 엄청 차갑게 만들어주는 무려 그 업체. 9기압에 예. 마이너스 162도까지 낮춰야 그게 어. 액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화물창만 따로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상장사가 지금 2개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화물창을 잘 만들었는데 조금이라도 그게 새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해봤고 만들어서 사고 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여본 나라가 사실은 이제 한국 있고 원래 일본도 어느 정도 LNG 캐리어를 만드는 편에 해당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등의 위치에 수입국에 위치해 있을 때 1등 수입국이 일본이었어가지고 예. 그쪽도 자국의 수요를 충당을 했던 그 레코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본이 이제 조선에서 좀 손을 떼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LNG 캐리어 중국이나 한국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캐리어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막 고압의 저온을 해야 그 유지가 되니까 그거 무슨 뭐 특허 있는 몇몇 업체만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 얘기는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거 말고 일반 화물선을 엔진을 그냥 친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LNG 엔진을 단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 할 때 그 LNG 선박은 그 중국 업체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일단 엔진에 대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예,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예. 정작 이 엔진 라이센서들은 이제 일단 제일 유명한 데가 만사이고 예.
나머지는 지금 중국 자본력이 가지고 있는 윈지디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전 세계 선주들이 또 이 두 개의 엔진 메이커 중에서 만 쪽으로 많이 선택을 또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레코드를 쌓고 여기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는 데에 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일단 시장에는 별로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박이 해양 쪽에서 그 나오는 사고의 그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에서 만든 막 컨테이너 선박 가다가 이렇게 두동강 나가지고 정말 공중분해된 적도 있고 막 이래서 저희가 선박이 그래요? 대형화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을 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안 해본 데다가 선뜻 그거를 갖다 주는 건 정말로 자국에서 필요로 해서 그 레코드를 쌓기 위한 그 절차를 우리가 책임지고 그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혹시 막 중국이 항상 하는 전략처럼 우린 진짜 저가로 만들어줄게. 우린 하나도 안 남겨도 돼.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시절에는 통하는 거죠. 배를 제가 무조건 싸게 만드는 게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조선업에서 확 올라온 거고 이 조선 산업이라고 하는 거가 발전되어 온 역사를 보면 인건비가 싼 순서로 발전을 했었거든요. 유럽에 있던 게.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에 있던 게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 있던 게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캐펙스보다 오펙스가 더 중요한 시장으로 이 시장의 성격이 바뀌다 보니 이게 이제 가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달라져서 아마 이번 코로나 때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지 않고 그냥 옛날보다 조금만 더 많은 배가 필요한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했으면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이번만큼 이렇게 길을 펴지 못했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요즘 사이가 안 좋고 무슨 뭐 이런저런 규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LNG 선박 같은 것도 그래 우리 친환경도 진짜 싸게 만들어줄게 하는 것도 좀 어려워질까요? 중국의 경우에? 근데 미국은 큰 해운사가 일단 없고요. 미국은? 미국이 지금 중국에서부터 뭔가 사오고 있는 그 조선업의 완성품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제 미국은 유럽에 있는 해운사들이 제공하는 해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이긴 하지만 해운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큰 선주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플레이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한간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배를 가지고 우리한테 화물을 운송해주는 해운사한테 뭐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 선사들이 그거를 부가는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거 운임으로 너네한테 다 전가시켜 버릴 거야라고 하겠죠. 굳이 그거를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중국한테 배 발주하지 말고 무조건 한국에 해야지 이렇게 하겠나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그건 어떻습니까? 뭐 철강 가격 같은 거. 뭐 후판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가격 오르면 좀 영향받는 그런 요소는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배를 수주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요 기자재들은 그때 기간에 맞춰서 뭐 엔진 막 이런 것들은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당시에 이렇게 스팟 변하는 가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조선업체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시가로 움직이는 재료비가 영향을 바로 주는 게 후판이거든요. 후판이 전체 그 원가 중에서 한 17에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꽤 많이 차지를 하죠. 근데 이게 막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엑스컬레이션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오른 그만큼 나중에 좀 더 주세요라고 절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배는 계약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 가격으로. 근데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21년에 한 톤당 600불 정도 때 하던 이 후판 가격이 순식간에 몇 달 만에 1000불로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업황 좋고 계속 오더 들어오는데요라고 하면서 막 일회성 비용이다. 뭐 이번에 뭐 후판 가격에 대해서 뭐를 떨었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익률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가격이 많이 안정화돼서 한 700불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다시. 예. 근데 지금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또 1000불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예상을 이제 수주를 하면서 요거는 이익이 한 3% 나겠다, 뭐 8% 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놨는데 예. 그게 이제 순식간에 흐트러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백 가격이 제가 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재료 가격은 후판인 거고 이것은 이제 제품 가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주요 배 가격이 지금 한 40~50% 올랐어요. 저희가 이미 그 재료 가격이 올라간 거나 인건비가 올라간 것 등에 대한 거를 제품 가격에 많이 전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재료 가격의 인상을 가정을 해놓고 저희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한 21년처럼 막 3달 만에 더블 됐어요.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만한 일은 없을 그러니까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워낙 그 수주한 배 가격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네네. 많이 먹느냐 조금 덜 먹느냐의 문제의 차이군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으로는 봤을 때는 예상치를 뭐 한 1~2% 넘게 뭐 재료 가격이 더 올랐다. 그러면 예. 이제 그만큼만 덜 먹는 정도 후판 수준인 가격은 저도 지금 기사를 보니까 하여튼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철강 회사들이 굉장히 올리려고 지금 많이 그러고 있다. 석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그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네. 저희가 철강 회사들이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이 노력은 예. 실제로 수요와 공급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 접고 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철을 이제 건설 활발해서 철근 많이 갖다 쓰고 자동차 많이 만들어서 철판 갖다 써야 되고 조선도 배 많이 만들어서 후판 많이 갖다 쓰고 이래야지 철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조선에서 쓰는 후판이 예. 철강 회사가 팔고 있는 그 수많은 철 제품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제 전 세계 그 굴뚝 중후장대한 그런 인프라가 네. 굉장히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고 막 뭐를 많이 올리고 막 이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철강사들의 정책을 보면 올해 생산량을 좀 조절해서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수요와 공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철강사들은 어떻게 보면 협상력은 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안 먹히겠네. 크게 오를 안 것 같은 먹힐 수도 기대.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로 그 산업이 굉장히 구조조정이 돼서 예. 저희가 생산하는 주체들이 조금 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줄여서라도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막 도산할 것 같다 막 이러면 이제 그러한 쪽으로 좀 가게 되겠죠. 아니 저는 어떤 기사에 양보는 그 철강에서 우린 더 이상 양보 못해 막 이렇게 왔길래 우리는 사활 막 이렇게 그렇게 그 문장에서 이제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올리고 싶다는 거네. 네. 난 정말 올리고 싶어요. 굉장히 살고 싶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유가의 문제는 조선 업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요즘 유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기사 봤더니 80불이 깨졌다는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은 굉장히 극명한 유가 민감주에 해당이 되는 편이고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원래 그런데 저희가 유가는 옛날부터 경기의 바로미터로 인식을 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하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해서 유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 GDP 그로스가 높아지고 세계 무역량도 많아지고 그럼 해운사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배도 많이 발주하겠지라고 하는 거에서 오는 발상. 그리고 이제 지금 조선 업체들의 그 해운사가 아닌 다른 고객사는 오일 메이저입니다. 해양 플랜트를 많이 발주를 하는데 그 해양 플랜트가 굳이 이 낮은 바다와 저 땅을 납두고
저 깊은 바다를 뚫겠다라고 할 때는 유가가 높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은 고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측면이 있는 것이 매출 중 일부가 이제 특히나 딥시에 들어가는 그런 해양 플랜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개로 봤을 때 유가가 내려가는 건 일단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라가는 게 훨씬 좋고요. 올라가는 게 좋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지켜낸 유가가 철강사들과 마찬가지로 공급을 굉장히 제한시켜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유가의 셈이죠. 측면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막 좋아서 올라간 유가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쪽 시장도 이제 시추 시장 이런 쪽도 저희가 2014년 12월 이후에 유가가 폭락을 하고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전통 에너지에 대한 시추행위나 이런 거를 안 하고 그쪽 산업이 막 또 도산하고 없어지고 막 이런 지가 지금 10년인지라 그쪽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주머니에 돈이 많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보면 오일 메이저들의 빅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유전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사들인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개발을 해서 결국 지금 팔겠다. 이 기름을 꺼내서 팔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이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뭔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생산하는 비율을 높이라는 그 시장의 비율이 꽤 빨리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 에너지 쪽의 플레이어들은 이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상태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파가지고 팔면 완전 노다지. 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시추나 이런 쪽으로 다시 투자금들이 쭉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옛날만큼 막 100불, 120불 이렇게를 바라볼 필요는 없고 저희가 봤을 땐 이용자가 꾸준하게 다시 유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유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선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해양 시추 이런 거는 환경 규제나 환경 문제가 막 그 그린피스 이런 데서 막 해상에서 막 플래카드 붙이고 데모하고 막 이래서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든 논리에는 다 돈이 들어가 있다시피 이제 그런 큰 오일 메이저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한 중기 전략 이런 거를 수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언제까지 저희의 석유 생산량을 뭐 감축을 하겠다. 근데 그 플랜을 갑자기 싹 바꿔가지고 원래 매년 한 2%씩 줄이려고 했는데 일단 보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장이 저희가 이제 반대쪽에서 원하는 신재생에 대한 비율은 이미 맞춰놨는데 내가 이거를 이 방향성 자체를 다시 꺾어가지고 원래의 전통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이미 저쪽 속도를 빨리 높여놓은 상황인지라 내가 여기에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인프라도 있고 나 이거 파서 팔기만 해도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데 빨리빨리 감축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 접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수주도 지금 수주하면 그게 앞으로 5년 이후에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추세가 있을까요? 10년 동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설비들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새 설비가 아예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저렇게 회사를 사서 막 유전까지 사는데 그럼 그 유전 놀리려고 저희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뭔가 개발 행위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장에서 설비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고 그 이후로 한 10년 이렇게는 파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보통 유전 하나 파면 3, 40년 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쪽 시장은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때쯤 되면 막 모든 것이 다 저쪽으로 넘어가 있을 것 같아라고 예상했던 거를 조금 뒤집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뭐 다 좋아. 아까 채팅창에서 그런 것도 있어. 외부 환경은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외부 환경이 좋다고 모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질문하신 분도 있던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단계가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도 조금
애매모호한 이제 비상장 업체들이 있긴 해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계속 조선을 꽤 오랫동안 사이즈를 많이 줄였다가 이제 결국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늘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대형사들은 다시 늘리느냐의 기로가 아니라 이미 늘고 잘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업체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는 일단 인력 충원이 제일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반토막 났었거든요. 원래 조선업에 용접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 저희 조선업 종사자 모두를 통틀었을 때 저희가 20만 명 정도 종사를 했다가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0만 명이 깨졌습니다. 근데 다른 데 업종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네, 많이 가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줄어들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시 배를 23년보다 25년 정도까지는 조금씩 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해서 충원을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충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만 명으로 돌아갈 필요까지는 없고, 저희 야드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옛날만큼의 생산 능력은 어차피 다시 확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옛날에 10을 만들었으면 지금 한 6 정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막 1,000몇백 명씩 이제 작년에 메이저 업체들이 충원을 했고요. 올해도 계획을 보면 작년에 한 1,800명 정도 충원했다라고 얘기하는 삼성중공업이 올해는 이제 한 500명 정도 충원을 할 것 같다. 근데 이러고 나면 내년부터는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이 볼륨적인 그 역량은 높이는 거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가 맥스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시름 좀 놓은 상태라고. 그래도 확 늘리진 않네요. 예전만큼 다시 막 야 잘 되니까 막 늘리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업체도 조선업체지만 기자재 업체들도 작년에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하면서 많이 여쭤봤거든요. 여기에서 더 매출이 늘어나시려면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조선업체들은 23년, 24년 이렇게 사람들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자재 업체들은 훨씬 보수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을 늘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주를 쭉 받아온다는 개런티가 되어야 10년이고 20년이고 받아올 수 있다는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25년 정도에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많이 뒤었구나.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었나 보다. 굉장히 힘들었죠. 막 진짜 저희도 이렇게 주식 시장 안에 있는데도 눈 뜨면 막 회사가 하나 없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긴 하는 거지만, 어쨌든 힘들었던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좋아도 약간 상단이 있다는 느낌 말처럼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볼륨적으로는 상단이 있죠. 계속 좋아지려면 사실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주 같으면 이론적으로 더 받을 수 없는 실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신규로 배를 필요로 하는 양 자체가 저희가 무역 규모의 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링은 있고, 저희가 이제 내년 이후부터의 매출은 그래서 가격의 상승에 의한 매출 그로스만 있을 것이지, 이게 볼륨 그로스에 의한 부분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약간 불안 요인도 있네요. 또 불안 요인이 또 뭐 몇 그 가지 말씀하신 그 실링.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에게 이거에서 저희가 더 사자는 논리를 어떻게 펴야 될까요?라고 하면 저는 진짜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 좋고 기업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저희가 주가 설명력도 가지고 있어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역시 끝까지 들어야 뭘 알죠. 요거 앞에만 들으신 분들은 골치 아픈데. 잘라서 올려주십시오. 자르면 안 되죠. 이야. 그런 건 없으니까 뭐 한중에 뭐 일본은 생각보다 지금 캐파를 못 늘려서 뭐 못 따라하고 있다 뭐 그런. 다른 나라 이 시장 이 정도 팟캐스트면 나도 좀 이러면서 뭐
밀린다거나 뭐 따라온다든가 그런 나라는 없나 보죠.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이 조선을 잘 하고 있는 국가들 나름 지금 한중일 이 세 네. 국가는 다 철강 산업이 굉장히 베이스가 잘 닦여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반드시 머스트예요? 그렇게 돼서 제일 많이 잘 쓰는 재료니까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철을 만약에 갖다 쓰는 국가가 있다. 예. 조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이 타국에서 생산하는 이 철강 가격의 변동에 계속 노출된 너무 채로 영향되니까. 산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인건비가 싼 순서로 보면 이제 그래서 원래 뭐 한국 갔다, 중국 갔다, 그 다음은 어디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부 뭐 저희가 동남아에도 야드를 만든 사례들이 있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결국 가지 못한 게 이제 생각보다 인력 효율이 그렇게 한국만큼 빨리 올라오지 않더라인 것도 있었지만 재료를 그래서 한국에서 사가지고 막 보내주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쪽에 철강 관련된 공장들이 완비가 되고 인프라가 쫙 깔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갖추고 있는 국가는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과의 경쟁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예. 중국이 우리나라 하겠다고 하는 거, 한국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하겠다고 많이 오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양적인 측면에서는 1등입니다. 전 세계 배 50% 이상 정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부가 가치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버리고 한국이 하고 있는 그 고부가치의 작은 범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중국이 그 손을 놔버린 그 부분. 근데 그걸 만약에 아무도 안 한다. 그럼 얘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걸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가 역으로 저걸 할까라고 하면서 다시 약간 기술력에 있어서는 후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중국의 이 큰 덩어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게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변화를 줄 만한 이제 어떠한 다른 삼국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선 이런 업체들을 볼 때만 잘 모르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 나는 한 분야만 해. 예를 들면 은행주만 해. 뭐 나는 뭐만 항공만 해.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정해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선도 약간 정해진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조선 산업의 정해진 사이클을 보는 무슨 약간 바로미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조선을 네가 투자하려면 이걸 열심히 보면 돼.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막 밀려드는 수주를 받으면서 이렇게 산업이 커질 때 예. 그때 봐야 되는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수주량. 수주 가격도 아니고 수주량. 가격 지표는 후행 지표예요. 저희가 수주 잔고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호가를 계속 높게 부르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지표는 후행 지표고 그래서 수주량이 무너지면 그때 이후로 주가가 같이 붕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근데 예. 이제 제가 잔고를 일정하게 맞춰놓고 모든 시장 플레이어가 옛날처럼 흥분하지 않고 지금 공급을 안 늘리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올랐다가 정말 주가가 막 1년 만에 막 예. 추락을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실적 장세에 맞춰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민해볼 것 같아요. 이거의 그럼 적정 밸류는 얼마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산 시장을 바라보거나 산업을 바라볼 때 사이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조선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죠. 위에 올라갔어? 네. 아니면 영원토록 올라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한테 물려줄 조선조가 있는데 자식한테 왜 물려주냐? 사이클 산업을 니대에서 끝내라 라고 저보다 얘기 드리는 편인데 네. 네. 이제 지금은 올라가는 국면이고 저희가 이제 옛날과 달리 좀 높은 사이클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좀 갖췄다.
근데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뭔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든 막 그 60년치를 쌓았던 그 어닝을 다 잃을 만큼의 뭔가 해운사의 쇼크가 오든 뭐 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양이 주는 거에 대해서 리스키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이제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조선업체들은 수주잔고 상으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연차가 있습니다. 한 1.8년치 정도가 붕괴가 되면 내년 매출이 약간 줄 수 있는 위험이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고정비도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고를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수주 잔고가 지금 수준일 것 줄어들기 같고요. 시작하면 내년 실적부터 좀 나빠질 걸로 기대하면 됩니까? 내년.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은 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줄어봤자 이제 3.5년에서 줄줄 네. 내려서 이제 한 2년까지 줄 때까지는 괜찮지만 괜찮지만 그렇지만 그 이제 3년 뒤는 약간 안 모르는 좋아지는 건데, 걸로 보이는 상황인 사람들도 거죠. 그런 걸 아니까 이미 네. 수주 잔고 줄어들면 이가 안 좋은 시그널이 이미 왔구나 네. 생각하고 네. 주식시장이 같이 그렇죠. 빠지는 거군요. 네. 다 선수들만 투자하나 봐. 조선을. 야, 참 알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요즘 조선 산업이 좀 좋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대체 뭐 또 무슨 이슈가 있는지 친환경 선박이 뭐 많이 들어온다. 딱 요 정도까지만 들어봤었는데 또 나름 재밌는 동학들이 많이 있네요. 요거 하나도 그러면 해운업도 뭐 전망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앞으로. 해운업이 좋으면은 그 이후로 조선 사업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이 돈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선순환 과정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해운이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운임 수입으로 인해서 수입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예. 고정비는 계속 깔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해운사만이 호황이 왔을 때 돈을 탁 벌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1년 벌어서 3년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해운은? 그 호황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PER 밸류에이션을 절대 하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가 해운사인 예. PER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자를 종종 본다는 거죠. 한 번 벌 때 왕창 벌어서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구나. 벌었다 말았다 이걸 굉장히 반복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해운이 좋아지니까 조선이 좋아지는 거의 영역은 이미 약간 벗어났어요. 완전 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60년치를 버는 바람에 지급의 적자가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해운사들이. 근데 해운 업황은 그냥 단순히 수요와 공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좋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어쨌든 무역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고 예. 그게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전 세계 꼭 해운뿐만 아니라 물류회사들의 그 요즘 나오고 있는 실적을 보면 아직도 그 팬데믹 호황에서 그 프리미엄이 빠지는 과정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운임만 보면 되는 산업이에요. 해운은. 근데 운임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해운이 좋으면 얘 돈을 많이 버니까 배를 또 주문하겠지? 이렇게 해운이 좋은 그쵸. 다음에 조선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해운이 돈 너무 많이 벌었어. 네. 이게 변수가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배웠네. 역시 뭐 조선의 국모님이 나오시니까 뭐 안 되던 조선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휴가 중이신데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에도 평화가 있으시고 예,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